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혹은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고, 젊어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반쪽이라 믿었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과 배우자가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기대가 컸던 만큼 깊게 파인 상처이거나 아니면 군중 속에서도 느껴지는 지독한 고독감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형벌처럼 여기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확인받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도 그럴까요?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의 황혼에 선 현자들도 여전히 사람에게 매달리며 외로움을 두려워할까요? 여기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사유했던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머무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바로 아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 그리고 혼자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산임을 역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빌려 나이 들수록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고독을 가장 우아한 벗으로 삼아 남은 인생을 품격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보려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가슴에 깊이 새기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타인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내면의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둘째,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 배우는 상처받지 않는 적당한 거리의 미학입니다. 셋째,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나로 존재하는 용기입니다. 넷째, 행복을 찾아 헤매는 대신 고통을 줄이는 현명한 체념의 기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쇼펜하우어가 들려주는 짧은 우화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몸을 밀착시키자 그들의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한 고슴도치들은 다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살을 파고드는 추위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다시 모여들면 가시가 찌르고 아파서 떨어지면 추위가 괴롭히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고슴도치들은 결국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바로 평생 사람 사이에서 온기를 찾아 헤매다 상처 입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적당한 거리를 찾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가시에 찔리며 피를 흘리고 있거나 추위에 떨며 외로워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쇼펜하우어의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지혜를 통해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내면의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유독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디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거나 별다른 용건도 없는데 자식들의 집을 기웃거리고 동네 경로당이나 모임에 나가 하루 종일 남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벽이 조여오는 것 같고 정막이 흐르면 자신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의 행복을 전적으로 타인의 반응에 맡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줘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 같고 누군가 내 말에 맞장구를 쳐줘야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태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교 활동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들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일수록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외부의 자극을 끊임없이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공허함은 지루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지루함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그저 무료하고 따분한 시간일 뿐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취미, 자신의 사색으로 시간을 채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와야만 합니다. 반면에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독이라고 부르며 즐깁니다. 이들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간 박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서재에 앉아 옛 고전을 읽으며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십니다. 누군가 찾아오지 않아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도 그분의 하루는 꽉 차 있고 생기가 넘칩니다. 박 선생님은 자신의 내면에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거대한 왕국을 건설해 놓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면의 자산이 풍부한 사람은 타인에게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 외로움을 즐기는 비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머리와 가슴 속에 이미 충분한 즐거움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수입해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겪는 인간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내가 가진 결핍을 상대방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우니 내가 와서 위로해달라. 내가 심심하니 내가 와서 놀아달라. 이런 요구들이 상대를 지치게 하고 결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내면의 부자가 되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구걸이 아니라 나눔이 됩니다. 나의 넘치는 생각을 나누고 나의 평온한 기운을 나눠주기 위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건강하고 품격 있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억지로 사람을 찾아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대신 가만히 자리에 앉아 내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책을 읽어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악기를 배우거나 정원을 가꾸어도 좋습니다. 내 영혼을 살찌우는 활동에 몰입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범인은 시간을 보낼 궁리를 하고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사용할 궁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루함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만나 시간 때우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귀한 자산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행복은 내 주머니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남의 주머니 속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노후의 평온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혼자서도 완전한 사람이 둘이 만나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결핍된 두 사람이 만나면 그것은 서로의 살을 파먹는 아기다툼이 될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내면의 위대함을 마주할 수 있는 신이 주신 유일한 기회입니다. 둘째,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 배우는 상처받지 않는 적당한 거리의 미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슴도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추위를 피해 모여들었다가 가시에 찔려 물러나기를 반복한 끝에 그들은 서로의 온기는 느끼되 찔리지는 않는 절묘한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거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인간 사회의 도구를 바로 예의와 정중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끼리 무슨 예의가 필요해? 친구 사이에 격식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허물없는 사이를 친밀함의 척도로 여기며 상대방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간섭하는 것을 정의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가시가 가장 깊이 박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멀리 있는 타인은 나에게 무관심할지언정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자식, 오랜 친구는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기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김 여사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아들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채워줍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김 여사님의 불쑥 찾아오는 방문이 불편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어머니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주세요라고 말하자 김 여사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집처럼 드나드는 게 뭐가 문제냐며 서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서 서로를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여사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를 무시했고 그 결과 자신도 상처받고 자식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정중함은 거칠애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인간관계의 톱니바퀴는 삐걱거리고 열을 낸다. 우리가 기계의 윤활유를 치는 이유는 부품끼리 직접 부딪혀 마모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예의와 거리는 바로 이 윤활유와 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사이라도 아무리 친한 중마고우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는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내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은 자식과 나를 동일시하여 거리를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친구의 삶과 내 삶을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난로와 같은 거리를 유지합니다. 난로는 너무 멀어지면 춥고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습니다. 딱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 거리, 그곳에 머무는 것이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나의 삶 또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서로를 가장 오랫동안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는 비열함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져서 허물없이 대하게 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나를 가볍게 여기고 오만하게 행동하거나 무례를 범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친밀함이 모욕을 낳는다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낯선 사람에게는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면서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시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약간의 냉정함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이성적인 태도입니다. 자식에게도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대하고 친구에게도 함부로 선을 넘는 농담이나 충고를 삼가십시오. 나의 내면을 너무 다 보여주지도 말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약간의 신비감과 예의라는 얇은 막이 있을 때 관계는 더욱 품격 있고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라라는 보상 심리도 버리십시오. 그것은 거래이지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너는 너의 길을 가되 가끔 길 위에서 만나 서로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그것이 고독한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입니다. 내가 찔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존중이라는 이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나로 존재하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겪는 불행의 상당 부분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진정한 행복이 깃들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장소다. 참으로 통렬한 말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남들이 알아주고, 번듯한 직장에 다녀야 남들이 무시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도 자식이 잘 나가야 남들 앞에서 어깨를 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옷 한 벌을 사도 남들이 보기에 촌스럽지 않은지를 먼저 고민하고, 자동차를 사도 내 형편보다 남들이 보는 시선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큰 차를 삽니다. 동창회에 나가서 기죽지 않으려 애쓰고 경조사에 빠지면 욕을 먹을까봐 억지로 참석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허영심이 깔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닮기 위해 자신의 4분의 3을 상실한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고 남의 기준에 도달하려 애쓰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의 개성과 본성을 억눌러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 집의 기둥을 뽑아 남의 집 담장을 쌓아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특히 노년이 되어서도 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우면 남들이 주책이라고 하지 않을까? 혼자 여행을 다니면 남들이 처량하게 보지 않을까? 자식 자랑할 게 없으면 모임에 가서 무슨 말을 하나? 이런 걱정들 때문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진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남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남들이 여러분의 병을 대신 알아줍니까? 남들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대신 짊어줍니까? 그들은 그저 잠시 구경꾼처럼 떠들다가 각자의 밥그릇을 챙겨 집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해져도 그들은 혀만 찰 뿐 책임지지 않으며
여러분이 행복해져도 그들은 질투할 뿐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에 목매는 것을 노예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남의 칭찬에 춤추지 않고 남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남의 이목을 중요시하며 깐깐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집안도 항상 모델하우스처럼 치워놓고 외출할 때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꾸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을 앓고 난 뒤 할머니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편한 정장은 다 버리고 헐렁한 몸빼바지를 입고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집니다. 남들이 아니 사모님이 왜 저러고 다녀? 라고 수군거려도 할머니는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숨 좀 쉬고 살겠네. 남들 보라고 사는 인생. 이제는 파업이야. 할머니는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입니다. 남들이 나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내 실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이나 자식의 성공 여부나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 고통을 견뎌내는 의연함,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만 타인의 머릿속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곳은 좁고 어둡고 변덕스러운 곳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 정원으로 돌아오십시오. 누가 보지 않아도 꽃은 피고 누가 듣지 않아도 새는 노래합니다. 자연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에 그토록 아름답고 당당합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나이 들매 특권은 뻔뻔해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남의 눈치 볼 시간에 나 자신을 위해 차 한 잔을 더 마시고 남의 평가에 귀 기울일 시간에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더 부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불만의 대부분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어리석은 짓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명예욕은 늙어가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장신구입니다.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가볍고 자유로운 맨몸으로 남은 생을 만끽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넷째, 행복을 찾아 헤매는 대신 고통을 줄이는 현명한 체념의 기술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인생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생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정의했습니다. 욕망이 생기면 그것을 채우지 못해 고통스럽고 욕망이 채워지면 금세 익숙해져서 권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은 긍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이 너무 염세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아주 실질적이고 강력한 행복의 비결이 됩니다. 즉, 더 큰 기쁨을 쫓아다니지 말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현실에 없는 대단한 행복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은퇴하면 매일 여행 다니며 꿈처럼 살아야지, 자식들이 효도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이런 높은 기대치를 설정해 놓으면 현실의 평범한 하루하루는
모두 실패한 날들이 되고 맙니다. 여행을 가도 다리가 아프고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짜증이 나고 자식이 용돈을 조금만 덜 줘도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쾌락을 좇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실망이라는 그림자를 달고 다닙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의 눈높이를 대폭 낮춥니다. 그들은 인생이 본래 고통스러운 것임을 인정합니다. 산다는 건 원래 좀 귀찮고 아프고 외로운 거야. 이렇게 전제하고 나면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지나간 것이 감사하고 밥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장 적게 바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다. 이것은 단순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줄임으로써 고통받을 확률을 줄이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건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예전처럼 펄펄 날지 못할까? 라고 한탄하며 전국 방방곡곡 용하다는 약을 찾아다니고 병원 쇼핑을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몸의 고통에 마음의 고통까지 더하여 이중으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 기계가 60년, 70년을 쉬지 않고 돌아갔으니 삐걱거리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아직 움직여주니 고맙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노화를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체념입니다. 체념은 포기가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지만 역설적으로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대신 불행해지지 않으려 애써라고 조언했습니다. 큰 돈을 벌려고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 가진 돈을 잃지 않으려 조심하는 것이 낫습니다. 엄청난 환희를 맛보려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무덤덤하더라도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쾌락을 사냥하러 나가지 마십시오. 그 사냥터에는 실망과 기만이라는 덫이 깔려 있습니다. 대신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는 불행과 고통을 막아내는데 집중하십시오. 빚을 지지 않는 것,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남과 다투지 않는 것, 스스로를 괴롭히는 나쁜 생각을 멈추는 것.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현자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여러분, 오늘 하루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아주 큰 행복을 누리신 것입니다. 특별히 기쁜 일이 없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재난이 없었고, 큰 질병이 없었고, 가슴 찢어지는 이별이 없었다면 그것이 바로 최상의 삶입니다. 이 담담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고요한 섬처럼 평온하게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기대를 낮추면 만족이 찾아옵니다. 환상을 버리면 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투박한 현실 속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평온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고독을 즐기고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4가지 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내면의 부자가 되어 고독을 즐겨라. 둘째,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하라. 셋째,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당당한 나로 살아라. 넷째, 쾌락을 좇기보다 고통을 줄이는 현명한 체념을 배워라.
이 네 가지 원칙은 서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내 인생의 중심을 남에게서 가져와 나에게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평판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헛된 희망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노년은 열정이라는 폭군에게서 해방되는 평화로운 시기다. 젊은 날 우리를 휘둘렀던 욕망과 집착, 관계의 사슬에서 풀려나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60년, 70년의 세월을 견뎌온 위대한 지혜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믿고 오늘부터는 조금 더 도도하게, 조금 더 거리를 두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독한 현자가 되어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사람에 치여 소란스럽기보다 홀로 있어도 충만한 은빛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스스로의 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외로움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사색의 여정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